정책을 발표하고 나도 늦어져서 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에 터지는 바람에 집중을 못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 문제의식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재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노동 중심의 접근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원할 때 노동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노동만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논의다 하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민주화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개념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제가 발음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범주로 별도로 정의하는 하기에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서구 역사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양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유를 중심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소득 향상과 산업 안정을 중심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의사결정권의 확장과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사회건전 민주주의, 이것을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보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세계 노동체제의 변화를 노동의 제도화 수준, 민주주의의 확장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인데요. 하여튼 1차 대전 이전에는 노동체제가 제도화되지 않고 정치적 대립이 있었던 시기고 2차 대전 이후 보통정부권이 대체로 확립되고 식민지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자유가 정착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고 노동체제의 제도화가 진전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일시적 민주주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고도성장 시기에 이 성장 과실을 분배하는 케인리안 복지국가 체제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노동체제가 제도화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한 생활안정, 고용안정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오면 고도성장 체제의 균열이 생깁니다. 체제의 개량의 한계가 노정이 되고 3인주의의 처방을 위한 대응의 한계점도 노출이 되는 3인주의가 체제로 진전되는 한계를 보이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민주주의입니다. 공장 문 앞에 멈춘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면서 6.8 혁명 이후 소외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작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느냐 산업민주주의 요구를 제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와 이어져서 바로 경제위기가 닥치죠. 그러면서 협력주의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동의 최대 공세와 함께 타협을 제도화하는 기제가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교차되는 양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사회 경제적 권리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명시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사회적인 영역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가면 유연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관철이 되면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축된 체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부분적인 후퇴가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시기, 이 시기를 이어서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서구의 노동의 제도화의 양상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정의를 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서구의 역사에서 비춰서 봤으면 한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수준과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체제를 쭉 살펴보면 군사정부 시절은 노벨을 치더라도 김영삼 정부 이래 민주적 정부, 개혁 정부의 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삼 정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군사정부와는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개혁으로 해석하거나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그런 개혁의 포기와 유연화의 강화의 역사가 쭉 전개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회계의 양상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칭해서 보면 기본적 수준의 제도화를 방기한 채 가해지는 유연한 압력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과 불만이 제기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뒤늦은 민주화의 시기가 곧 세계화로 나아가는 시기가 겹친다는, 심해진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영역 간의 관계를 본다면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는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와 실현을 의미하는데, 반면 세계화의 요구는 경제 영역에서 시장 중심 해법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적 차이를 보고 발생했던 현상이 한국에서 동시적 압력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으로 파악하든 제도화와 유연화로 파악하든 두 가지 방향의 과제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동시성이 서구와 비교의 시각에서 보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노동기본권을 확립해주는 것에 관련되어 있죠. 그런 사회민주화가 확장돼야 될 그런 시기에 도리어 노동기본권 제약을 골자로 노동유연화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차점에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구분해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융합해서 판단하면 또 정치적 민주화에 갇히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와 관계의 제도화 기제가 등장했고 동시 유연화 기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그런 비극이 사회적 민주주의의 진전의 한계로 작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페이지부터는 지표를 통해서 보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퇴행이 됐습니다. 즉, 한국 경제 흐름과 분배 문제를 쭉 살펴보면 중앙공업화 시작에 고도 성장이 되면서 소득 향상이, 중화층의 소득 향상이 방법에 일어났습니다. 서구에서도 엄청난 노동자의 생활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성장과 질의 분배는 항상 자본소득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워낙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더 심하죠. 워낙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 향상은 됐지만 절대적 빈곤은 약화됐지만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 민주화, 노동자 분배 투쟁이 시작되면서도 더 가속화됐지만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동시에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87년을 민주주의를 논할 때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하지만 경제체제에서 볼 때는 그 단초가 이미 80년대 중반에 나타났었습니다. 비정규 문제 볼 때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변곡점은 사실 90년대 중반에 벌어졌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87년 체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구조 변동을 정치적 변동이 반영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전형적인 분배 약화의 경로를
정치학이 보여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양파의 심화의 양상은 정권의 민주적, 비민주적, 권위적, 민주적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경제에 반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정부든 개혁적 정부든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어떤 후퇴의 양상을 보였는지 보여주는데요. 유전변화 시점을 보면 85년이 한국 경제가 질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입니다. 고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내포적 축적 체제로 변동하는 시기에 이제까지 산업화를 하면서 비자본주의적 비공식분을 흡수해와면서 비정규직이 계속 줄었습니다. 임시비용직 대리지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쭉 줄어왔었고, 그런데 85년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지점입니다. 90년대 또한번 변동이 있습니다. 좀 줄어듭니다. 그것은 87년 체제 이후의 노동자 대항력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구조 재편을 구조를 가다듬게 되는, 그래서 자본 신경 전략으로 가다듬는 시기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관철되게 된 게 98년이라는 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98년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자본의 전략 속에, 신경 전략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더 폭력적으로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와 노동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그래서 이 짧은 시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폭넓은 경제구조의 변동과 노동체제의 변화와 관련시켜서 정치체제의 변화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누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논의해본 경향이 있는데, 경제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노동체제의 측면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재사하는 것 필요하다. 제 주제인 사회경제 민주주의는 이런 정치 민주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시장화의 경로를 바꿔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정책의 양상으로도 제도화와 유연화가 압도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초점을 보시면 정치적 자유의 영역을 노동권을 중심으로 본 노동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확립된다는 기준이 노동상권의 확립인데 아예로 실제하고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현실이고, 경제적 평등, 소득 향상과 소득의 형평성 문제, 고용 불안정층이 확대되고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노동빈곤이 지속되고 있고, 자녀력 체계하에서 사회임금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의사결정 권에 보이는 극히 제한되어 있죠. 기본적인 노동권도 국가공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 참여에도 종속되는 영향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 같다. 좋습니다. 대안 방향에 이 주제에 오랫동안 집중을 이번 발표문을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중을 못해서 아이디어처럼 약간 성기기에 얽혀있는데요.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의 문제, 불안정 생활의 노동 생활권 문제, 의사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결합한 이것이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은 누군가 및 권리로서의 노동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조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것이 지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밑바탕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빈곤화와 양극화를 방어하는 노동체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생활 계층이 빈곤화되지 않도록 4대 보험개혁, 정리해고제도 개편, 체제의 문제 개편, 자발적 보호기제로서 노동상권을 적용하고 노동권 존중의 노사관계 정책을 기초로 쌓는 것. 이것이 이제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노동 수탈형 고용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발표되어 있었지만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양산 고용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을 설계하는, 이것은 정책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회공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결합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자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 모든 것에 권리로서의 노동의 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인책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정책과 결합돼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 가지 정책 조합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지제 전환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비정규 학생과 차별 방지 제도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지만 차별 확산을 만드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의 의미를 민주주의, 이제까지 내재되어왔던 노동권의 문제를 제도와의 영역 안에 적절로 포함시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에 새로운 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한 어떤 그 노동의 어떤 대대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사실 굉장히 좀 강조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 계급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스스로가 예컨대 그 97년도 이후에, 1997년도 그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저는 그 재벌의 축적 체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97년도 이전에 한국 자본의 그 축적 방식하고 그 97년도 이후에 그 축적 방식이 분명히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97년도 이전에 한국에서 자본의 축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몸집 분류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마불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마불사론에 기초해서 몸집 분류 방식으로 그 축적 기조를 유지해왔다면 97년 이후에는 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한국의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효율성 중심으로 그 축적 방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윤극대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 수준으로 이제 줄이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대량 해고였고, 그 다음에 노동의 유연화였고, 그 속에서 이제 노동 강도가 강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사실은 이 비정규직의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비정규직의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측에서의 어떤 축적 체제의 변화와 축적 방식의 변화죠. 축적 방식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축적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도를 그냥 노동 유연화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가 폭력적으로 그걸 노동자들에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이런 경제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이 배제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축적 체제 자체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업민주주의나 경제민주주의가 어떤 그 위기적 징후들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언급이 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자본의 공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서 노동자 계급 내부는 어땠느냐라는 문제도 좀 솔직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노동자 계급,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정말 97년 이전, 아니면 그 87년도 때의 정말 노동자 계급이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적 징후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자본과 어떻게 타협을 해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좀 솔직한 얘기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그 자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그 폭력성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의 어떤 그 축적 욕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적 위기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사실은 그 자본의 헤게모니 속으로 후속되어 가던 과정, 그 다음에 자본의 이런 축적 전략의 변화에 그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승인했던 이런 과정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주체 문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즘 이제 최근에 고민하는 이런 정치적 주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상민 선생님께서 그 이제 발제하신 글의 제목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과 경로라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김상민 선생님께서 그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황금삼각형 이래가지고 그 노동 수탈형 고용체제에서 노동 존중형 고용체제로, 그 다음에 노동 빈곤화 방지, 그 다음에 권리로서의 노동의 토대 구축,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화 방지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희 선생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좀 언급하고 계신 거를 한마디로 집약을 하자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상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이런 철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 존중 이런 그다음에 이런 어떤 복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우리가 그 87년 체제, 그러니까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1987년도에 6월 항쟁이나 노동자 대투쟁, 그때의 그 정치적 국면에서 민중이나 대중들이 요구했던 어떤 정치적 요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다시 사실 한국 사회는 87년도 그 시점으로 좀 다시 되돌아가서 노동이 정말 국가 권력이나 자본에 대해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뭐부터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상권조차 지금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비정규직 체폐도 중요하고 다른 과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성희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 사회 내에서 확립하기 위한 저는 1차적인 과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 한국에서 사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체는
사실은 자본이었다기보다는 관료 집단이었다고 말해야 좀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글이나 제가 다른 발표에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97년 IMF 외환위기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갔던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미 80년대 초반서부터 해서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그 개방화 자유와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책적으로 이미 장기 그 정책 과제들로서 다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그 신자유주의의 그 뿌리는 생각보다도 사실 굉장히 깊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내고 정책적으로 집행했던 집단은 사실 관료 집단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과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관료 집단의 개혁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측면들을 보게 되면 관료 집단을 통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중이 부여한 어떤 민주주의적 권위나 민주주의적 그 권력으로서 그 관료 집단들을 통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적 권력이 관료 집단의 포섭이 되는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그 개혁 그 과제 내지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가장 그 기본적인 과제로서 이 관료 집단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의 통제 내지는 아니면 이 관료 집단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적 개혁 이런 그 과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실은 어떤 정파, 어떤 그 정당이 사실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근본적인 그 변화나 개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사실 민노당 내부에 몇몇 그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실은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몇몇 분들이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관료 집단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이런 식의 사고들. 저는 대안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안은 많은데 그 관료 집단들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료 집단들한테 무서워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료 집단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를 실질적인 정치적 과제로서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 제안 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2008년도 이후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근데 이제 토론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생태 위기, 환경의 위기 이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했을 때. 정말로 그 사회주의적 대안 말고 정말 근본적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개혁들을 우리들이 성취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사회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영한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쭉 반출을 해봤을 때 정말로 자본을 그러니까 자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 정말 이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과연 직접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김성민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이제 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 이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더 사실 한국의 좌파가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개혁주의자로도 불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로도 불리고 진보주의자로도 불리고 그다음에 뭐 좌파로도 불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주의자로도 불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보다 진전된 근본적인 어떤 개혁,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서 좌파면 좌파, 아니면 뭐 진보면 진보, 좀 더 아주 분명한 그 어떤 그 개혁의 과제들을 아주 명확한 언어로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저는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직접적인 통제, 그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실은 이 세계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 뭐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생태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일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요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한 번쯤 기회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시 제기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토론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언제가 그 학단회의나 뭐 어디에서건 뭐 그런 한번 토론을 한번 해주십사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부탁 하는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안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참 발전해 주셨군요. 김성희 선생님이야 물론 그 이쪽 오랫동안의 전문가, 이런 어떤 이제 활동가로서 구체적인 정책적인 주제들을 얘기하셨는데, 김성희 선생님 역시 이런 분야의 맹장으로서 큰 과제들, 주제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하실 부분만 제가 조금 전해주시면 이제 토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괜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발제하다가 토론하시는 건데, 재작년에 학과년 토론 토론하시고 경상대 가서 한 번 했고 오늘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유쾌한 토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서원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80년대 중반이 변곡점이냐 이런 얘기가 그 분석이 예전에는 많지 않다가 구조변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표가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80년대 그래서 구조변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변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사회적 논의와 경제적 분석이 좀 결부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또 주되지 않을까.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의 성격과 한계를 보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영준 선생님 얘기하신 이어지는데요. 97년 축적체제 변동, 내용문장에서 내포적 성장 변화한 것, 이제 뭐 어떤 비정규 추이 분석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했죠. 축적 구조를 분석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니라서 사실 거기까지 더 진전은 못했고, 뭐 제가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노동 문제를 연관시켜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가 정책에 의한 노동의 배제, 그러니까 국가 정책 중심으로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생기고, 어떤 기저의 변화를 그 자체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냥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시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좀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성격별로 이렇게 정치적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전후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쓴 매년 정부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3년째도 하고 4년째도 하고 끝나도 또 할 것 같은데 노동정책을 항상 평가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 기저의 변화와 축적체제의 변동과 연관시켜서 논의하면은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에 주목하시는 분들의 얘기와 노동체제 변동에 대한 얘기가 결부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신 얘기는 어떤 저번의 공세에 대한 노동의 대응의 측면에서의 분석이 되어 있다는 점 맞습니다. 87년 체제 논쟁 앞에 두 분도 하셨고 뒤에 노중희 선생님도 뭐 다루실 문제 영역이라서 87년 체제할 때는 노동운동 주체적 측면을 중심에 놓고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고, 지금 논의는 사회경제적 변동의 중심에 놓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객관적 상황 변화와 주체적 대응의 측면을 노동을 주체로 놓고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범위 설정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면 굉장히 큰 얘기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고, 그런 큰 얘기의 구성의 바탕안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한국의 노동사회는 한마디로 지각하면 노동상권이 보장 안 되는 노동의 시민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정치적 영역, 사회경제적 민주를 논의로 갈 사회경제적으로 가면 이제 노동시장 이쪽에 가깝고, 정치적 하면 노사관계 이쪽에 가까운 노사관계 가장 기초인 노동상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착종돼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의 어떤 이게 단계는 지났는데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안 됐다, 이런 식의 구분법이라는 게 노동의 체제에서 적어도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시민권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주요 변수가 국가에서 자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그대로 투영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